자, 이제 우리는 개념 구축 수업을 끝나고 스택 강화 수업으로 들어갈 거예요. 스택 강화는 개념 구축 수업 때 했던 기본적인 읽기 태도를 바탕으로 파트별로 조금씩 집중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일단 법 지문을 좀 집중해서 할 건데 다음 주까지 아마 좀 섞어서 들어가긴 할 겁니다. 법 파트는 항상 가져가야 될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개념과 정의가 무조건 서술된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과 정의를 토대로 해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념 정의 나올 때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이렇게 꺽쇠를 열고 닫기로 했지. 그래서 초반부에 특히 개념과 정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초반부에 개념과 정의 있는 부분을 잘 잡아주고, 두 번째는 차이를 잡아주시기는 할 건데, 이 차이가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법지문이다 보니까 조건과 조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조건에 항상 밑에 뭐가 나오냐면 다만, 예외적으로,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예외가 나와. 그리고 그 예외일 때 결과를 잡아줘야 돼. 그럼 우리 애들이 차이를 잡아가되 이 조건일 때가 더 중요해? 예외일 때가 더 중요해? 예외일 때가 훨씬 더 중요하지. 왜? 예외를 가지고 뭐를 낼 거니까? 시험에 낼 거니까. 그럼 예외값이 나온 그 뒷문장을 아주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말이야. 알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지문에서 잘 나오는 건 항상 방향관계인데, 법지문의 특징이 뭘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즉 채권자, 채무자, 피해자, 피의자, 양수인, 양도인, 매도인, 매수인 이런 것들 있지. 상속자, 피상속자처럼 이 방향관계를 물어보는 문단이 하나씩 무조건 있거든요. 그럼 얘는 본문 풀 때 옆에다가 방향을 좀 그려놔도 돼. 지문 옆에. 왜? 이 문제가 그대로 보통 어디에 잘 나와? 보기 문제에 잘 나와. 그치? 이 방향 이 자체를 가지고 보기 문제 그대로 갖다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이 잘 안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해라? 옆에다가 차라리 짧게 메모해라. 그러면서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 그럼 이 전체적인 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두 개, 과정이 나올 때도 있고 완벽하게 똑같진 않겠죠? 그래서 조금씩 학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지문은요, 여러분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지문을 읽어보고 문제 풀고 해설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구조도 구조지만 내용 학습도 좀 시켜드릴 거예요. 자, 봅시다. 1문단부터 6문단까지 넘버링 했으니까 같이 끌고 갈게. 사무실에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 누가 고쳐야 할까? 할 때 까 동그라미 할까요? 이 경우 민법의 법조문에 의하면 끊어봐. 조건이지.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져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월세나 이런 거 살면 다 건물주가,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는 거야. 그러나 세무하자.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 스스로가 해결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동그라미 하자. 따라서지. 따라서 다음은 집중해서 읽어야 된다. 아니면 형광펜 그으세요. 법 규정과 계약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인지, 불이익은 없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뭘 따라갈까? 계약의 내용과 우리 머릿속에 방향이 있어야 돼. 계약의 내용과 법률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돼야 되는지, 혹은 불이익은 없는지, 이게 우리가 끌고 가야 될 서술 방향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 문단을 보겠습니다. 저 생각을 계속 하세요. 사법이라고 읽지 않아요, 여러분. 사법부 할 때 사법이 아니라 여기는 개인 간의 법이기 때문에 발음을 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꺽쇠를 오고 닫자. 계약의 구체적 내용 결정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동그라미 하자. 자, 이제 나왔어. 계약 중에 뭐가 우선인지.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과 어긋난 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 끊어봐. 대답 나왔죠, 여러분? 밑줄 끝자. 계약이 우선 적용된대. 그러니까 사법, 사적인 관계에서의 법에서는 법률보다는 뭐가 우선이라고 얘들아? 계약 우선이라고. 어느 것이 우선인가요? 계약 우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법규까지 꺽쇠를 올고 닫자. 사법은 밑줄 끝자 원칙적으로 밑줄 임의법규이므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 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끊어봐. 원칙적으로 밑줄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대. 자, 지금 사법에서 대부분은 임의법규에 해당한대요. 근데 임의법규는 계약과 법률 중에서 계약이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 계약서에 이런 간단한 전등 같은 건 본인이 고치세요 했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 전등 같은 거 무조건 다 집주인이 고쳐줘야 돼. 근데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살아. 그럼 저 전등 나갔는데 갈아주러 빨리 서울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냥 이거 해봤자 뭐 2, 3천 원밖에 안 하니까 본인이 가는 게 낫다는 거지, 얘들아. 그럼 그런 거를 계약서에 써두면 누가? 세입자가 고치면 돼.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없다면 뭐를 적용해야 돼? 당연히. 얘들아, 계약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를 적용해야 돼?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계약이 없는 거는 뭘로 해결해야 돼요? 법률로 해결해야 되는 게 너무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해결한다고. 그 다음에 계속 따라가자.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모하자. 이제 집중하란 말이야. 그러나 다음 문장 집중하란 말이야.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끊어. 범을금이나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밑줄 끝차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밑줄. 그럼 이제 집중해야 되죠. 옆에다 써봐. 집중. 예외적인 경우니까 이제 차이점 잡아가야 돼. 여러분들이 예외라는 말은 얘가 원칙이고 그 나머지가 예외니까 차이점 잡으라는 말이야. 우선 체결된 뒤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고 이를 단속법규까지 꺽쇠를 열고 닫자. 그러면 우리는 찾았네요. 이제 단속법규가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 예외적인 경우에도 계약이 우선이야 법률이 우선이야 얘들아. 계약은 그대로 둔다 했으니까 뭐가 우선이야? 계약이 우선이라는 말이지. 그리고 대신에 차이점 뭐야? 무슨 불이익이 있다고? 야, 본문 봐봐. 무슨 차이가 있다고? 법적 불이익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쓰는 거는 이따가 쓰고 판서는 제가 이따가 여러분 가져가고 지문에서 차이를 머리에 넣어야 돼. 계약과 법률 중에 계약이 우선이고 차이점은 법적 불이익이 있다고. 법적 불이익이 있다고요. 법적 불이익이. 끝까지 따라갈게요. 공인중개사가 예시니까 묶어버릴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단속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해서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의 경우 벌금은 부과되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까지 괄호 열고 닫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왜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하는 게 불법이냐면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뭐야? 물건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중개해주는 거잖아. 근데 내가 내 물건을 팔아. 앞에 연호한테 팔아. 그럼 내가 연호한테 어때? 솔직하게 팔까? 가짜로 팔까? 속일 가능성이 높겠죠. 안 좋은 거 안 보여주겠지. 그치? 두 번째는 뭐냐면 누가 아주 저렴하게 내놔. 그럼 이걸 또 누가 사나? 내가 사놓고 비싼 호구가 오면 어때? 그때 팔아버리면 되지. 그치? 그러면 시세 조작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파는 건 위법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계약을 법률이 우선이니까 무효 이렇게 해버리면 지영이가 이사 가려고 집을 다 알아봤어. 근데 공인중개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자기 집을 판 거야, 속여서. 지영이 원래 있던 집을 다 새로운 사람한테 팔고 이제 이사 가기 3일 전에 그 사실이 발각됐어요. 그러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하면 지영이는 집에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안정성을 위해서 계약은 이행시키되 대신에 공인중개사한테 뭐는 주는 거? 불이익은 준다는 거야. 알겠지? 계속 따라갈게요. 이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른 행동인 급부, 요거 정말 미안한데 여러분들 추가로 조금 써놓을게요. 여러분, 급부라는 걸 꺽쇠로 열고 닫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 급부는 해야 하는 것이거든. 근데 요거는 학습을 좀 해놔. 무조건 해야 하는 거야. 급부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의무인데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건물에, 이건 구청에서 보통 급부를 많이 붙이는데요. 구청에서 건축 허가서를 내줘요. 예를 들어 건물을 신축하라는. 근데 밑에 급부를 붙이는 거야. 앞에 도로는 너가 닦아라. 그럼 내가 도로를 안 닦으면 이 건물에 대한 허가 내줘, 안 내줘? 안 내줘.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 뭐 2000세대, 3000세대 있으면 그 중에 땅의 일부를 도서관을 짓게 내놔라. 근데 그거 만약에 이행 안 하면, 그 급부를 이행 안 하면 건축 허가 내줘, 안 내줘? 안 내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급부는 해야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부할 의무가 인정되어서 공인중개사는 소유권을 넘겨주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다. 자, 이제 네 번째 볼게요. 한편 거꾸로 세모하자. 이제 또 다른 내용 나오는 거야.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얘들아 왜 한편인지 알겠어? 1문단에서 불이익까지는 이미 끝났잖아.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로 밑줄 끝자 효력 자체도 인정이 안 돼서 급부 의무조차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법규까지 꺽쇠를 열고 닫자.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이미 급부를 이행해서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끊어.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동그라미하고 밑줄 끝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관료 할게요.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동업한 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됩니다. 다만 동업 자금을 건넸다면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단속법규보다 더 센 게 뭐지 그러면? 강행법규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한편 다음에 여전히 무슨 점을 끌고 가줘야 돼? 차이점 끌고 가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얘는 계약과 법률 중에 뭐가 더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법률이 우선이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계약이 의미가 없다. 거기다가 법적 불이익도 있어. 벌금 같은 것도 내야 돼. 거기다가 부당이득을 어떻게 해줘야 돼, 얘들아? 반환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아니라 그런 병원 많아요, 여러분. 병원에 의사만 병원을 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장 병원이라 그래가지고 의사가 아닌 그 뭐 또 병원 행정직원 같은 사람들이 본인이 병원을 차린 다음에 불법으로 의사를 페이닥터를 고용을 해. 그러면서 본인도 의사인 것처럼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국도 마찬가지야.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차릴 수도 있어요. 한약학과를 나오면 약국을 차릴 수 있거든. 그래서 막 3등급, 4등급인 사람이 한약학과를 가면 약국은 차릴 수 있어. 근데 약을 조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약사 면허를 빌려와요. 그럼 막 약사 면허 뒤에 보면 막 1928년생 막 이런 거 있잖아. 가운을 안 입는 사람이 조제실로 들어가는 건 불법입니다, 여러분. 가운은 약사만 입을 수 있거든. 근데 보통 가운을 안 입는 사람이 들어가서 약을 짓는 경우는 굉장히 잘못된 거야. 근데 실제로 그런 강남이나 이런 데서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많이 걸리죠, 여러분. 큰 대형 병원에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신 수술을 해요.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인 분들이 대신 수술을 해요. 그래서 엄청 유명했잖아. 어떤 그 얼굴 성형하는 턱 이렇게 라인 깎는 엄청 유명한 병원인데 후기가 엄청 좋고 막 이렇게 불만인 후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병원이 있었거든. 근데 거기 알고 보니까 적발했는데 의사가 동시에 막 4건씩 수술한 거야. 헤르미온느가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간호조무사가, 사람들이 이제 마취를 하잖아, 당연히 수술하니까. 처음에 의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의사가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있으면 사실은 성별만 대충 알지 잘 몰라. 그러니까 남자 간호조무사를 고용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대신 수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취 들어갑니다. 모르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수술을 했는데 그 사람이 1000여 건 넘게 수술을 했대.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이 사람이 신의 손이었던 거야. 1000여 건 중에 부작용이 한 건도 없어. 오히려 그 불만이나 부작용은 의사가 집도한 수술건에서 부작용이 생겼고 그 간호조무사가 한 게 없었대. 그래서 이 사람이 징역을 살긴 살았는데 이 사람 나온 다음에 더 유명한 병원에 스카웃 됐대요. 연봉 6억을 받고. 뭘 여러분 인정해? 아니야, 하면 안 돼. 야, 그 사람 수술 잘하니까 면허가 애초에 없는 사람이잖아, 얘들아. 수술 잘하면 장땡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감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의료 지식이 사실은 많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그런 사람들 큰 병원일수록 오히려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 확인할 수 없지. 내가 이게 진짜 의사가 집도하는지 봐야겠어. 알 수 없지. 그럼 집도하는지 보면 마취가 안 되는 거잖아. 더 무섭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진짜 잘 봐야 돼. 그럼 만약에 내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했다는 걸 알면 뭐야? 그 의사는 법적 불이익도 받고 나의 수술비도 어떻게 해줘야 돼? 반환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밑에 보자. 그러나 세무하자. 심지어 강행법규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이쪽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대. 아하,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구나. 그치? 그러나 다음에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안 되는 경우는 뭐라고?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경우. 계약에 요령되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은 권리. 그럼 위조지폐 만든 사람이 어때? 저 위조지폐 그거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여러분? 부정되는 거야. 여러분 참고로 살인죄보다 위조지폐 만드는 형량이 더 셉니다, 여러분. 살인은 여러분 첫살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상 참작될 여지가 있어요. 연쇄살인 말고.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게 악의를 가지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 큰 형량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이 의도치 않았는데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범진이랑 장난치다가 범진아 왜 그래? 이랬는데 범진이가 넘어간 거야.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대리석 같은데 이런데 뭐를 봐가지고 119를 급하게 불렀지만 이미 뇌출혈이 심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 그러면 이건 내가 정말 의도를 가지고 죽인 건 아니잖아. 그래도 형벌은 받아야 돼. 왜냐면 목숨을 잃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정상이 참작되니까 형벌이 세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장난으로라도 위조지폐를 만들어. 컬러 프린트기 같은 걸로. 그러면 일단 20년형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거는 경제를 교란시킨 거잖아. 대한민국 경제를 교란시킨 사법이야. 그러니까 나라 자체의 국격과 위상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조지폐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차라리 살인 낫다는 건 아니지만 엄청 중요한 범죄예요. 저희 막 길 가다가 이렇게 5만 원짜리 같은 거 떨어져 있잖아. 그럼 이렇게 뭐지? 이러면서 호박 나이트클럽. 뭔지 알지? 가짜 돈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처벌받아야 돼요, 여러분. 6번째 문단 보자. 6번째 문단. 국가가 계약 간의 관계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회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끊어봐.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되는, 정말 미안한데 요 문장만 형광펜 다른 색깔로 좀 그어줄래?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된다는 비례 원칙. 오늘은 학습도 조금 할 거거든요. 법지문에 필요한 것들. 그래서 비례 원칙이 여러분들이 넘겨짓기 쉬운데 요 원칙은 헌법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비례 원칙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건 모든 법에 다 적용돼야 된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제가 지금 굳이 헌법을 한 건 모든 곳에 적용돼야 된다는 말이랑 똑같고, 비례 원칙은 뭐냐면 비례해서 적용해라는 말이야. 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과도하게 적용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 누구라고 할까? 여기 앞에 방금 좀 늦게 들어온 제가 관우가 있다고 칩시다. 관우가 졸지 않았지만
졸려하는 거야. 그럼 제가 관우한테 뭐라고 하냐면, 관우야, 잠깐 일어나서 뒤에 나가. 뒤에 나가서 좀 들어. 관우야, 물 한 잔 마시고 와. 그렇게 해서 잠이 깨면 괜찮지. 그치? 근데 제가 잠을 깨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죠. 관우야, 여기 나가봐. 비상문 있지? 뛰어내려. 그럼 잠은 깰 수 있잖아. 잠은 깰 수 있잖아. 좀 뭐 어디가 하나가 망가진 채로 올라오겠지만 잠은 깰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 수 있어. 관우야, 자꾸 눈을 감는구나. 눈을 못 감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가서 눈꺼풀을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들어봐. 아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비례 적용. 이건 뭐냐면 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게 좋겠다. 이 사람이 절도죄로 잡혔어. 그러면 이거를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1, 2개월 정도 그냥 감옥에 가둬두면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두 번 다시 절도를 못하게 하면 사형도 괜찮지 않나요, 선생님? 너무 과도하다는 거지. 여러분들 나한테 지금 내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 나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건 알겠는데요. 얘도 되지 않나요? 왜 되는데? 어쨌든 도둑질은 못하게 됐잖아요. 이게 꼭 법지문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나한테 들고 오는 거야. 그럼 내가 너무 과도하지 않니? 근데 선생님 어쨌든 되긴 되니까 괜찮지 않나요? 안 된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되긴 된다고 해서 눈꺼풀을 자르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과도하다고 여러분. 과도하다고. 그래서 이 비례원칙은 모든 법지문에 다 적용되니까 최소한의 효과가 있는 답을 선택하는 게 정답.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모든 법에 다 적용되는 거니까 나중에 문제 풀더라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조심해라.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 1번 선지에서 뭘 판단해야 되냐면 여러분 밑줄 거봐. 우선 적용된다. 그러면 계약이 우선인지 법률이 우선인지 나온 거 판단하면 되지. 그러면 계약 우선이니까 맞죠? 2번 볼게요. 원칙에 더 부합한다. 맞지? 임의가 원칙이고 단속은 예외적인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맞고. 3번 개입할 때에는 끊어봐. 조건이잖아. 그다음 밑줄 글자 적용되지 않는다. 쌤이 그라는 거 정확하게 한번 그어서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고를 동일하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 여러분 제가 문제 풀 때 보면 있잖아. 답만 맞으면 그 다음에 별로 약간 생각을 덜 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결국 잘하기 위해서는 그 사고 하나가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 그런다니까. 쌤 저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푼 거 보면 가르치는 대로 하나도 안 해. 하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제가 작년에 남자애들 2명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걔네가 3월 달에 모의고사 봤을 때 점수가 굉장히 월등했어요. 그 학교에 1등을 각각 했어. 남자애들. 그래서 내가 너 너무 잘했다. 그래서 애도 막 약간 으쓱으쓱한 거야. 애도 으쓱으쓱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푼 걸 봤는데 나보다 더 나처럼 풀었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 잘하는 사람들이랑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아주 50점 막 40점 이런 친구는요. 시키는 대로 해요. 왜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뭐 90점, 100점 이렇게 나온 친구들은요. 그 시키면서 했을 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은 따라 해요. 제일 안 하는 친구가 뭐냐면 7, 80점 친구들. 이 애매한 점수에 있는 친구들이 항상 뭐냐면 자기의 주관이 있어. 자기의 주관이 있어가지고 쌤이 하라는 걸 안 따라해. 그 다음에 온 다음에 왜 이렇게 안 되지? 또 다르게 생각을 해요. 걔네들 여러분들 내가 어제도 애들 막 문제 푼 걸 봤는데 우리 반 친구들은 꽤 열심히 하는 편이야. 근데 어제 문제 푼 걸 봤는데 내가 밑줄 많이 긋지 말라 했는데 밑줄을 존나 그으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막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선지 볼 때 답을 맞추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냐면 답 자기가 이제 맞았잖아. 그럼 이제 저를 쳐다보면서 뿌듯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 하면 답이 맞다는 거 확인하고 선지에서 어디 봐야 될지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거 하나 맞춰서 뭐 할래? 이거 수능에 나오는 거 아닌데. 그치?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되고 뭘 생각해야 되는지 그걸 자꾸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좀 시킬 수밖에 없어요. 내신에서 자꾸 벗어나세요, 여러분. 선지를 자꾸 봐.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 틀려서 3번. 2번. A에 제시된 거. 무슨 법규야, 이거? 임의법규지, 여러분. 그러면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끊어봐. 건물주 수선 의무 밑줄, 법적 불이익 없다 밑줄. 맞지? 그래서 1번 오케이. 그 다음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수입자가 수선 의무 지는 것도 틀렸고
불이익을 받는 것도 틀렸지. 그래서 이 니은 속어 3번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수선 의무 지고 법적 불이익 없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기읍과 니은의 공통점, 사실상 차이점 찾을 수 있냐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1번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다. 맞지? 그래서 정답 바로 1번 하고 넘어가시고요. 4번 제가 물어보는 거 대답해 보세요. 농지를 빌리려는 A와 B는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고요. 1년간 농지 사용했고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을 위반해서 빌려준 사람에게는 위주급차 벌금이 부과된다. 법적 불이익이 있는 거네. 옆에 써봐. 법적 불이익.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 밑줄. 얘들아 법률이 우선이야 계약이 우선이야? 법률 우선이야. 그럼 무슨 법규야? 강행법규잖아. 그 다음에 사용료 반환 밑줄 끊고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고요. 그럼 1번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끊고 조건이잖아. 적용을 받지 않겠군 밑줄 그어보세요. 적용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계약은 다 사법이어야 돼. 알겠지? 거기다 써봐. 모든 계약은 사법. 아까 모든 계약은 사법이라며. 이건 그냥 머리에 넣으세요. 모든 계약은 다 사법의 영역입니다. 2번 B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계약이 효력이 있으니까 원래대로 돌리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X.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3번 벌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더 강하게 무효로 판결한 거. 맞지? 그래서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5번에 문맥상만 한번 볼게요. 선생님 한번 봐봐. 우리 친구들이 문맥상 의미가 나올 때 좀 어려워하는데 첫 번째는요. 뭘 하면 좋냐면 일단 문장 구조로 판단을 해야 돼요. 문장 구조로 판단을 해서 봤더니 본문에 갔더니 누구누구가 누구누구를 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 내가 무엇을 진다. 그럼 요 구조에 맞는 거 1번 보자. 옷에 얼룩이 지다니까 이건 바로 틀렸지 얘들아. 누가 무엇을 지단데 누가 무엇이 어디에 지다잖아. 그래서 속어. 2번 내가 신세를 지다. 얘는 괜찮네요. 그쵸? 문장 구조 맞지? 3번 문제로 원수를 지다니까 얘도 틀렸지 얘들아. 속어. 4번 아이들이 배낭을 지다니까 맞지 얘들아. 내가 부담을 지다니까 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2번 4번 5번을 가져가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구조 일부를 소개한 다음에 한자어나 영어로 치환을 그 다음에 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세 번째 추상적이나 그냥 구체적이냐로 보는 거야. 이건 어떻게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무를 지는 거는 추상적이지 얘들아.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본문 갔을 때 배낭을 지다처럼 구체적인 건 안 맞는 거야 의미가. 4번처럼. 그러면 2번이랑 5번 중에 하나인데 신세를 지는 건 내가 몸을 의탁하는 거지. 근데 의무를 지는 건 어때? 뭔가 책임을 맡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의미가 몇 번? 5번에 좀 더 가까워서 5번이고 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모르면 어떡해요? 그렇게 했는데도 모르면 다른 예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또 애들 물어. 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요? 그럼 틀려라. 그 정도쯤 되면 여러분 그 정도쯤 되면 그냥 틀리세요 여러분. 그냥 한 3번 정도까지만 솔직히 4번도 하지 말고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잘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2점을 버리는 게 낫다. 여러분한테.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좀 하셔라. 그치? 그래서 뒷장 넘기자. 48쪽은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개념 때 일부 문제를 풀었거든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과제 옆에다 숙제라고 써주고 채권 채무의 방향에 집중해서 풀어보시고요. 3번 50쪽 소유권의 공시 방법. 정답률이 50%가 넘는 문제가 없는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거고 요거 풀고 그 다음에 해설한 다음에 쉬는 시간 조금 한 5분 정도 드릴 거거든요. 칠판 지울 동안. 그래서 50쪽에 1번, 2번, 3번, 4번 5문단을 읽을 시간을 제가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냥 지문만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읽고 들어가게. 자, 우리 이제 3번, 03번 2020년 9월 평가원 소유권의 공시 방법 지문을 할 건데요. 이 지문은 꽤 어려워요. 근데 제가 왜 넣었냐? 학습의 의미가 굉장히 크고 여러분이 이 파트를 잘 이해하고 방향과 어떤 변화를 인지할 수만 있다면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법지문에서 남들보다는 한 단계 올라간 단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를 오늘 끝나고도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공부해서 머리에 넣었으면 좋겠다. 얘는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럼 1문단부터 5문단까지 문단 넘버링 하고 어떻게 봐야 되고 뭘 끌고 가서 이해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할 때 까 동그라미 해봐. 질문 나왔죠? 점유란 꺽쇠를 걷었자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계속 개념 나오는 거야 1문단에. 이에 비에 세모하자 소유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까지 꺽쇠를 열고 닫자. 따라서 글쓰닝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이해는 못해도 돼요. 형광빛.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머리에는 점유와 소유는 일치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아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야 된 건 점유와 소유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 가져가면서 점유는 개념이 뭐야? 뭐를 하는 상태라고 얘들아? 물건을 뭐 하는 상태? 지배하는 상태가 점유라고요. 소유는요? 물건을 뭐 하는 상태라고? 뭐뭐 할 수 있는 뭐라고 써있어 얘들아? 정의나 개념 봐야지. 대답해봐. 뭐 할 수 있는 거? 사용할 수 있는 뭐? 권리. 일종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권리를. 그래서 지배와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 오늘 우리 아들내미가 있어서 자 얘들아 이거 누구 거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야. 그치? 내 거야. 왜? 내가 뭐 하고 있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잖아. 내가 점유하고 있잖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거 제 거죠? 근데 범죄자 손 내밀어봐. 손 높이 들어봐. 손 높이 들어. 자, 이거 소유자는 누구야? 나지. 근데 점유자는 누구야? 이 친구야. 그럼 점유와 소유가 일치해 안 일치해? 불일치하지 얘들아. 그러니까 빌려 쓸 수 있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점유와 소유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다음 두 번째 문단 따라가자. 여러분 제가 갖고 있으면 제 거죠.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 점유까지 꺽쇠를 열고 닫자. 이에 비에 세모하자.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즉 소유권을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꺽쇠를 열고 닫자.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 점유. 옆에다 또 써봐. 이제 차이점 또 잡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보면서 점유와 소유의 차이도 잡아갔겠지만 여기서도 차이를 잡아야 되는 거야. 뭔데? 여기 뭐가 다른데?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직접 점유는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뭐를 지배하는 상태? 얘들아 의미를 너네가 끌고 가야지. 뭐를 지배하는 상태? 물리적으로 뭐 하는 상태? 지배하는 상태. 근데 간접 점유는 뭔데 얘들아 차이점? 뭘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반환 청구권. 개념과 정의를 잡았잖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안 갖고 있지만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는 상태? 청구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걸 계속 끌고 가줘야 돼 여러분. 여러분 머리에서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이게 계속 와야 돼. 얘네가 뭔데 얘들아? 그걸 너네가 모르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 그쵸? 1문단에서 개념과 정의를 잡아줘야 조건과 결과가 다른 것도 알지. 계속 따라올게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는 밑줄 긋자 모두 점유라고. 그러니까 점유의 범주 안에 둘 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 건 맞다고요. 간접적이긴 하지만.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 공공에 알려주는 기능도 수행한대. 공시란 모를까면 또 알려줘요. 꺽쇠를 열고 닫자. 물건에 대해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아직 꺽쇠를 닫자. 물건 중에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 동산은 내가 움직이는 재산이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토지나 땅, 건물 같은 것들은 뭐라 그랬지 여러분? 부동산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소유, 점유에 의해서 소유권이 공시된다. 맞지? 이거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 거잖아. 점유를 하면 소유가 공시된다. 알려준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계 차고 있는데 계속 생각했던 건 아니지? 저 쌤 어디서 훔쳐온 걸까? 이렇게 생각한 적 아무도 없죠 여러분? 왜냐면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갖고 있으면 소유권이 알려진다고요. 세 번째 문단.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끊어봐.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서
양도인은 사는 사람일까 파는 사람일까 얘들아? 파는 사람. 양수인은 뭔데? 사는 사람. 이렇게 방향관계 나오면 내가 보라 그랬지?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플러스다.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된대요.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양도는 점유, 내가 가진 물건을 넘겨주는 점유인도까지 꺽쇠 열고 닫자. 그것만 하면 된다고. 얘들아, 이 주인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려면 물건 넘겨주면 되지 얘들아.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거 되는 거잖아요.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작은 따옴표 나오니까 집중하란 말이랑 똑같이 여러분. 현관비 자, 점유 계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다고요.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겁니다. 간접 점유의 일종으로서 뭐랑 뭐? 점유 계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를 볼 거라고. 이제 우리는 점유 계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에 대해서 볼 거야. 그럼 니네 머리에서 계속 생각해야 돼. 뭐가 다르지? 계속 생각해야 돼요. 지금 종류별로 개념이 나오고 개념에 대한 무슨 점? 차이점 계속 물어보는 거야. 세 번, 네 번, 그 다음 볼게. 예를 들어 관련자.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기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후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동그라미 할게. 그리고 미안한데 진짜 밑줄이나 형광펜에 아주 연하게 한번 이 문장 다 그어봐.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계정이라고 한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점유계정은 결국 뭐라고? 양도인이 점유하지만 양수인에게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됐대.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야. 알겠어? 이해할 필요 없는 거야. 옆에다 써봐. EX. 이해하지 마. 쌤 저는 이해하고 싶은데요. 그럼 그 위에 A, B, C의 방향을 잡아놨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다음 밑에 볼게. 한편 거꾸로 세모하자. C가 소유한 가방을 맡겨두어서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됐는데 소유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자. 이때 반환하라고 알려주면 반환 청구권은 넘어간대. 이 경우를 자, 형광펜 밑줄 살짝 그다 반환 청구권이 넘어간다고요. 이게 반환 청구권 양도래. 그리고 나를 봐. 그리고 저를 보세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요 평가원 예문이 별로 안 좋아. 개인적으로는 쌤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쌤이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은 예문을 좀 썼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우리 붙어있는 친구들을 기점으로 한번 볼게요. 다인이가 있어요. 다인아, 아파트 얼마짜리 살고 싶어? 갖고 싶어. 너가 가지는 거야. 얼마짜리? 10억이요? 소박하네요. 어제 제가 물었던 친구는 80억짜리를 갖고 싶다 그랬어요. 그 정도 할 수 있지. 왜냐하면 그때 제가 보니까 그 강남에 있는 원베일리 아파트인가? 제가 이제 뉴스를 한 번씩 보는데 뉴스에 보니까 그 강남에 있는 원베일리 아파트가 32평이 제일 낮게 나온 가격이 64억이래요. 그러니까 10억이면 못 사는 거야, 거기. 자, 이제 다인이가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고도 있어요. 그럼 다인이는 얘들아, 이 집의 무슨 자지? 소유자면서 무슨 자야? 점유자인 거야. 소유자면서 점유자가 됐어요. 맞나요? 소유자면서 점유자가 됐어. 그리고 다인이가 이 집을요, 옆에 있는 친구인 지우에게 팔았어요. 얼마에 팔래? 20억에 팔았어요. 눈탱이를 쳤어. 자, 그러면 지우는 잘 봐라. 새로운 뭐가 된 거지, 얘들아? 새로운 소유자가 된 거야. 판 거야. 근데 판 날짜는 몇 년도냐면, 여러분 쌤을 보세요. 2025년 2월, 오늘 15일이잖아. 15일에 판매를 한 거야. 근데 다인이가 얘기했어. 지우야, 이게 나 고3이잖아. 내가 너한테 집은 팔긴 했는데 올해 말까지, 올해 11월까지만 여기에 내가 살면 안 될까? 오케이 했어. 자, 그럼 여러분 그거 알지? 집주인이랑 사는 사람 다른 경우 많잖아. 그러면 소유자는 더 이상 다인이는 아니야. 그쵸? 하지만
다인이는 뭐의 위치는 유지하고 있지? 점유자인 거는 유지하고 있지. 그러면 과거에는 소유자, 점유자가 똑같았다면 지금은 소유자, 점유자가 달라졌네. 달라졌네. 그래서 원래 동일했던 점유와 소유가 걔 다시 정해졌다고. 다시 정해졌다고. 동일한 상태에서 점유와 소유가 동일하지 않은 상태로 바뀌었다고 얘들아. 이게 점유계 정인 거야. 이해됐니? 원래는 동일했던 상태에서 동일하지 않은 상태로 바뀌게 된 거예요. 됐나요? 그럼 첫 번째 하나. 자, 이제 반환 청구권 한번 보자. 반환 청구권. 또 집이 있어요. 성인아. 자, 앞에 있어가지고. 자, 성인이가 집을 살고 있어요. 얼마짜리 살고 싶어요? 100억이요? 100억짜리 사는데 아쉽게도 성인이의 것은 아니에요. 성인이는 여기 그냥 뭐 하고 있냐면 월세로 살고 있어. 그래서 점유자입니다. 주인은요, 그 옆에 있는 서연이에요. 자, 서연이가 그 집을 가지고 있어요. 서연이는 소유자예요. 근데 서연이는 언제까지 살기로 했냐면 계약을 한 거야. 2024년도 2월 15일부터 2026년도 2월 14일까지 2년 동안 살기로 했어. 여러분 쌤 말 잘 봐. 이 두 사람이 계약을 한 상태지? 근데 서연이가 누구라고 할까? 그 옆에 있는 연우한테 팔기로 한 거야. 팔기로. 얼마에 팔 거야? 서연이 얼마에 팔래? 150억이요? 야, 우리 애들 박살난다. 그치? 우리 애들은 거의 약간 이익을 잘 보내요. 자, 연유한테 소유자가 됐어. 그럼 날 봐. 이제 더 이상. 서연이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2025년 2월 15일에 계약을 하면 성인이는 다 살고 나면 누구한테 줘야 돼? 연우한테 줘야 돼. 그러면 연우가 돌려달라고 이해할 수 있는 무슨 청구권 가지게 된 거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거죠. 그럼 반환 청구권 양도라는 말은 원래부터 점유와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소유자만 변경된 걸 이야기하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만 변경된 거? 소유자만 변경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꼭 필기를 해뒀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나중에 꼭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두면 좋겠다. 머리에. 그래서 이게 되게 가방이나 이런 걸로 하니까 좀 어렵고, 괜찮은? 여러분들 되겠죠? 그럼 그걸 끌고 갈게. 네 번째 문단 들어가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인도를 받으면 끊어봐. 이제 쌤이랑 공부하는 거니까 머리에 들어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개똥 같은 말이야. 소유자가 아닌데 넘겨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있는 예를 들어 예은이가 제 시계를 훔쳤어요. 뒤에 있는 가연이한테 팔았어. 그럼 이거 가연이께 될 수 있냐? 약간 물어보는 거지. 그럼 끌고 가자.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임을 알지 못한 채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인도로 공시를 했다면까지 끊어봐. 소유권을 취득한대. 이걸 꺽쇠로 가졌죠. 선의 취득. 자, 잘 보세요. 자, 예은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손기술이 너무 좋아서 훔쳤어. 들어봐. 그래서 이걸 뒤에 있는 친구한테 팔았어. 근데 얘가 차고 다니는 거야. 근데 가다가 이거 내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거 내가 뺏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얘들아. 무슨 취득했으니까? 선의 취득했으니까. 그럼 나는 이거 내 거니까 돌려줘라고 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되냐면 얘한테. 얘를 조져야지. 얘를 조지면 안 된다고. 얘는 이미 선의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질 수 없다고. 알겠지? 얘들아 잘 봐야 돼. 왜냐면 얘랑 나는 관계를 안 맺어서 그래. 얘랑 나는 관계가 있잖아. 쟤는 나랑 관계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계속 끌고 가겠습니다.
다만 세무하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다만 밑에 써봐. 예외 조건이잖아. 예외 조건 항상 문제 나온다.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밑줄 끝자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을 못해요. 왜? 선의 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는데 점유 계정이 뭐지 얘들아? 원래 동일했다가 동일하지 않게 된 거지. 여러분 제가 훔쳤어요. 제가 훔쳤다고요. 제가 훔쳤어요. 그러면 제가 점유자면서 소유자가 됐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들어봐. 자, 이 친구한테 팔았어. 가연아 잡아봐. 팔았어. 내가 얘기하는 거야. 가연아 이거 너 나한테 1,000원에 샀어. 그 다음에 제가 근데 이거 사긴 샀는데 내가 좀 빌려 쓸게. 잘 봐. 점유자 소유자 동일하다가 넘겨주고 다시 갖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다 경찰에 걸렸습니다. 윤지영 씨. 이거 윤지영 씨가 불법으로 취득한 물건이니까 제가 가져갑니다. 이거 제 거 아닌데요? 이거 제 거 아닌데? 이거 가연이 건데 제가 잠깐 갖고 있는 거예요. 점유 계정 모르세요? 안 된다고. 그렇게 치면 어때? 내가 막 금 막 100kg 훔친 다음에 살짝 팔고 그다음에 이거 내가 갖고 있을게? 하면 이거 못 뺏어 가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할 수 없다고. 알겠어? 자, 그럼 계속 끌고 가자. 반면에 세무할게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와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되는 물건은 밑줄 끝자 아예 선의 취득 대상이 아니다. 할 수가 없다. 법률이 등록, 여러분 자동차, 항공기, 선박 이런 건 다 등록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청에 공시되는 물건이고 토지, 건물,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이란 말 알죠 여러분?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동그라미 하자. 고가의 재산에 대해서 선의 취득, 좋은 마음으로 취득하는 걸 허용하게 되면 끊어봐. 원래 소유자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길 가다가 어머 이 성북 메가스터디 앞에 람보르기니 한 대가 서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사람이 없네. 길거리에 이렇게 주차돼 있다니 이 주인이 없는 건가 보다. 선의 취득. 이래서 내가 팔아. 그럼 어때? 길거리에 주차돼 있는 모든 차량은 여러분이 원하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런 거잖아. 야 오늘 우리 여행 갈 돈이 부족한데 김포항 가서 비행기 한 대 선의 취득할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돼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빠르게 풀고 제가 쉬는 시간 좀 드릴게요. 3번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4번 문제가 제일 어려워서 그래. 자, 같이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보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끊어봐봐. 사용 밑줄 꺼봐. 점유 밑줄 꺼봐. 점유는 뭐라 그랬어? 지배하는 거잖아. 그럼 사용하는 거 지배하고 있는 거 맞지? 갖고 있는 거니까 수용. 2번 점유하고 있더라도 끊어봐. 밑줄 끝이 아닐 수 있대. 그러니까 아까 점유랑 소유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야. 그냥 이해 안 해도 그냥 맞는 거야. 3번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끊어봐. 인도 넘겨줘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방법은 밑줄 끝자 점유. 아까 뭐라 그랬어? 점유하면 공시 알려진다 그랬잖아. 얘들아 내가 갖고 있으면 누구 거야? 내 거잖아. 가방은 뭐니까 거기다 써봐. 가방 밑에다가 동산. 동산은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있으려면 일단 기본은 뭐라고? 점유. 근데 항상 일치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점유라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끊어봐. 공시 방법 거기다가 써봐. 인도를 안 해도 이전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약을 맺는 것까지는 했어요. 채권 채무를 통해서 돈을 주고 그림을 받는 거 있잖아. 그럼 얘들아 돈은 받았어. 근데 그림을 안 줬어. 물건 안 넘겨주면 소유권이 나한테 오는 거야? 아니지. 아니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림, 갑과 을이 그림 주는 거 했었잖아. 기억 안 나? 채권 채무할 때 그림 넘겨주는 거 했었죠.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하고 돈은 받았는데 그림 안 넘겨주면 그림에 대한 소유권이 나한테 온 거야? 아니지. 지금 여기 본문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보면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유효한 계약을 하고 공시를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공시가 안 됐다면 이라는 말이랑 똑같지. 그럼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보시면
공시를 해야 된다가 P라고 치면 선지는 나P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일치하지 않네. 정답 바로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2번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리적 지배 밑줄, 간접 점유 밑줄. 물리적 지배는 뭐지? 직접 점유잖아. 그럼 직접 점유를 해야 간접 점유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간접 점유는 공시 방법이 아니다. 간접 점유하더라도 소유권 가질 수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3번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끊어봐. 있어야 한다. 밑줄 긋자. 이거 100%란 뜻인데 없어도 되니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직접이 있고 간접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아니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직접 점유자가 있으면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간접 점유자도 소유자가 될 수 있죠. 그쵸?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피아노라고 치면 자, 봐봐. 얘가 지금 직접 점유하고 있는 거 맞지? 근데 소유권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알겠지?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있으면 간접 점유자도 있는 거 맞지? 그 다음에 5번.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직접 같든 간접으로 같든 하나가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3번은 좀 쉽습니다. 기획은 디귿과 달리 밑줄 긋자 공적 기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국가가 기록한다면 너무 힘들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2번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맞습니다. 본문 그대로 있어서 2번인 거 알고. 자, 4번이 좀 어려운데 4번 따라올게요. 갑과 을은 지금 뭘 하기로 했냐면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했대. 그럼 나는 쓸 것 같아. 그 보기 옆에다가 방향을 잡을 것 같아. 갑과 을은 금반지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을 하기로 했고 갑과 을은 지금 어때? 갑이 가진 금반지를 넘겨주는 거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했으니까 을이 이제 금반지의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근데 하지만 금반지는 누구한테 있어요? 갑한테 있죠. 그러면 갑은 여전히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제 뭐는 되지, 얘들아? 점유자는 돼요. 이거를 예문이 나온 문단에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 그럼 예문이 나온 문단 몇 번째 문단이야? 세 번째 문단이지. 그럼 세 번째 문단 중에 이게 어디에 해당돼? 원래 가지고 있던 갑이 금반지를 넘겨줬는데 다시 자기가 금반지를 갖고 있어. 소유자, 점유자가 동일했다가 달라졌어. 이거 무슨 계정? 점유계정. 이게 점유계정이잖아. 지금 이 상태가 점유계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중요해. 여러분 무슨 생각했냐면 이 권리의무 관계가 나온 게 세 번째 문단이네. 나 세 번째 문단 써먹어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끌고 가서 세 번째 문단에 대응을 할 생각을 한 거. 문제는 틀려도 돼. 왜냐면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틀려도 되지만 이걸 내가 써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끌고 내려와서 을은 충분히 주의를 한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어? 병한테 팔았대. 그러면 병이 이제 새로운 뭐가 된 거지? 소유자가 된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됐어. 그러면 소유권 넘겨줬으니까 이거 뭐지? 무슨 청구권? 뭘 넘겨준 거야? 그래, 반환 청구권 넘겨준 거잖아. 얘가 얘한테 이제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잡고 같이 한번 보자. 1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지? 2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갖고 있진 않지만 소유권 이전됐으니까 점유인도 받은 것으로 밑줄 긋자 간주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얘들아. 그 다음에 3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끊어봐.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밑줄 긋자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자, 지금 여러분 이거 점유계정이잖아. 근데 이 새끼가 사기친 거야. 그러면 아까 다만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점유계정으로는 취득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이거 점유계정 상태지. 그리고 갑은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지. 그러면 선의 취득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소유권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야. 소유권이 없는 상태가 된 거야. 그럼 못 넘겨주지. 맞아? 그런데 4번 한번 보자.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끊어봐봐. 을은 반환 청구권 양도를 했고 인도한 것으로 간주된다 밑줄. 자, 지금 이게 범위가 중요한데 보세요. 3번 선지는 을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했잖아. 근데 얘가 소유권이 없었잖아. 그래서 틀린 거고 4번은 을 입장에서는 갑이 금반지의 주인이 아닌 걸 몰랐다 그랬지. 보기에서. 그럼 얘 입장에서는 넘겨준 것으로 간주는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 말이 되게 어려운 거야. 간주한다니까 거기다 써봐. 을 입장에서는 양도를 해서 넘겨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야. 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을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으니까. 을은 충분히 기울였으니까 할 수 있다고. 근데 5번 한번 볼게요.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끊어봐.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즉 을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충분히 주의했다면 밑줄 끝차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이 3번과 5번을 헷갈릴 수 있는데 병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는 을을 믿었으니까 을한테 충분히 반환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날 봐. 금반지는 병 입장에서 누구한테 있어? 갑한테 있지. 그리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을한테 있지. 지금 병 입장에서는 점유계정 상태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다가 써봐. 5번 선지 옆에. 점유계정의 상태가 아닌. 병 입장에서는 점유계정의 상태가 아닌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써봐. 선의 취득 가능.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을이 가진 소유권으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을이 소유권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생각해서 취득해야 되는 거고 소유권을 가진 걸로는 취득할 수 없다는 거야.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5번 선지 같은 경우는 점유 계정의 상태가 아니잖아. 이제는 병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취득 가능한 거야. 얘는 모르면 끝나고 꼭 질문해라. 그래서 5번은 됐고 칠판만 한번 지우고 5분만 딱 5분. 네, 52쪽은 여러분들 과제를 해주세요. 해오시고 54쪽을 진도를 나갈 건데 54쪽에 있는 유류분 반환이 이 우리가 방금 봤던 이런 점유계정 반환 청구권처럼 이렇게 대립되는 요소, 그다음 방향이 있는 요소랑 거의 흡사해. 이 지문을 학생들이 풀었을 때 제가 시험지를 다 봤어요. 왜냐면 제가 평가원 끝날 때마다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평가원 끝날 때 상담을 하면 우리 애들 시험지를 봤을 때 유류문 반환을 좀 잘 푼 친구들, 이것도 오답률이 높았단 말이야. 잘 푼 친구들은 뭐냐면 1문단에서 쌤이 말했던 방향관계를 옆에다가 잡아주고 갔던 친구들. 잘 못 풀었던 친구들은 그냥 읽어서 중간에 내용이 한번 흐려지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를 똑같이 한번 볼게. 1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사유재산 제도화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하자. 문단도 넘버링 잘해주세요.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행위가 있었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과가 번복될 수 있어요.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끊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동그라미 하자. 이제 집중하라는 말이야.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얘들아 1문단에 지금 사람들 몇 명 나오지? 그럼 옆에다가 써봐. 방향관계 잡고 가기라고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했어야 되는 건 뭔데? 방향관계를 잡아줬어야 되는 거라고. 그럼 쌤이랑 같이 방향관계 한번 잡아보자. 자, 처음에 주는 사람을 누구라고? 무상처분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대응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 받는 사람 뭐지 얘들아? 무상? 취득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이때 다음에 나왔을 때 이 무상처분자는 뭐가 된대? 뭐라고? 피상속인이 된다고 돼 있죠. 그리고 이 무상처분자에게 상속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상속인이라고. 이 방향을 여러분들이 관계를 잡아주고 가냐, 그냥 가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쌤, 꼭 써야 되나요? 안 써도 돼. 근데 머릿속에 방향관계는 잡아놨어야지. 근데 그게 안 잡히면 썼어야지. 이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어떤 할아버지를 길 가다가 한번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자네처럼 요즘에 남을 도와주는 젊은이는 정말 드문데 라고 하면서 본인이 타고 가는 아끼던 스포츠카, 아마 람보르기니였던 것 같아요. 우리 성인 여기 학원 앞에 세워져 있던 람보르기니,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한 50억 정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전 세계에 몇 대밖에 없는 희귀한 람보르기니라서.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돌아가셨지 뭐예요. 그래서 그분의 아드님이 상속을 받는데 10억 정도의 자산은 있어서 10억을 상속을 받았대.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가 아끼시던 그 람보르기니가 어딜 갔지? 하고 봤더니 제가 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원래 받을 수 있는 돈에서 일부를 못 받게 됐지, 얘들아. 그래서 저한테 뭐를 요청하냐면, 당신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유류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따라가시죠. 유류분은요,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개념이지, 얘들아. 꼭지를 여기 닫아야지. 중요하잖아. 항상 개념 과정이 끌고 가기로 했잖아.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끊어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된다고요.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이익은 상속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가치에 이미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해서 상정한대요. 유류분은요,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까지 꺽쇠를 여기다 짜. 그러니까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2분의 1만 받을 수 있는데 이미 내가 받은 걸 더해서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문단 볼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 동그라미 하자. 반환받을 수 있어요. 왜?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밑줄 끝자 부족액만 반환받는 거라고. 그러면 나의 유류분액을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유류분액을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자, 원래 본인이 받았던 10억에 제가 가지고 있는 50억에 몇 분의 몇이라고 얘기했죠? 몇 분의 몇만 받을 수 있대? 2분의 1만 받을 수 있대. 그러면 실제 본인이 받아야 되는 유류분의 총액은 30억이에요. 근데 이미 본인이 10억 가지고 있지. 그럼 나한테 청구하는 금액은 얼마를 청구해야 돼, 얘들아? 20억을 청구하는 거야. 그럼 저는 이 50억 중에 얼마를 주는 거야? 20억을 줘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세모해봐.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외 조건이 있어요. 예외 조건이에요.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끊어봐.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이 밑줄 끝자 원칙이다. 그 자체를 줘야 돼. 다만 세모할게요.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밑줄 끝자 돈으로 반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의 람보르기니를 20억원어치 주세요. 그러면 여기 뒷문부터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어때? 좀 불가능하겠지.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 50억을 판매를 해서 20억을 따로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 또한 동그라미 하자. 재산 자체의 반환이 가능해도 합의에 의해, 밑줄 끝자 합의다. 원칙이 아니고 합의는 예외인 거지, 여러분. 합의에 의해서 돈으로 반환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람보르기니를 받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아끼시던 우표 10장을 받은 건데 그 우표 한 장당 5억의 가치가 있다고 치자.
그럼 제가 원래는 4장을 주면 20억이 해결이 되긴 하지만 이 10세트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차라리 돈으로 드릴게요 라고 합의를 하면 된다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뭘로 줘야 돼? 물건으로 줘야 돼. 맞지? 그러면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4번째 문단.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끊어봐. 그러면 유류분반화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할 때 까 동그라미 합시다. 무상취득자가 반환해야 될 부족액이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끊어봐.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부족액에 차지하는 밑줄 글자 비율만큼 반환받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데 꺽쇠를 닫자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다른 예를 좀 들어주면 선생님이 람보르기니가 아니라 사실 할아버지한테 집을 받았던 거야. 근데 이 건물이 5층짜리라고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합시다. 그러면 한 층당 10억의 가치가 있다고 치지? 그럼 이 건물을 떼서 줄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 2개의 동 20억에 해당하는 것만 이 사람한테 지분을 주는 거야. 이 건물의 지분 5분의 2에 해당하는 지분을 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건물 하나에 주인이 이제 여러 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층마다. 저 옛날에 살던 원룸도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오신 거야. 와가지고 이제 계약을 집주인 아주머니랑 계약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은 표기된 건 남자 이름인데 아주머니가 와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중개인한테 이거 약간 사기 아니냐. 이거 원룸 1억이나 되는데 나의 큰돈 이렇게 허술하게 계약할 수 없다. 내가 또 인터넷에서 본 게 많아가지고 이런 거 막 불편했더니 그분이 아니래. 이분이 엄마래. 그럼 엄마가 와서 계약하는 것도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했더니 아유 선생님 돈은 푼돈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이 어떻게 푼돈인가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일대 원룸을 거의 다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 보시는 그 집부터 해서 여기가 만약에 여기 메가스터디면 여기서 성신여대역 4번 출구 정도 있지. 거기까지쯤에 원룸이 쭉 늘어져 있는데 그게 다 이 사람 거라는 거야. 이 사람 진짜 뭐야 그럼 제 돈이 푼돈이 많네요. 뭐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집이 6개 층이 있었거든. 그래서 2개 층은 밑에 있는 거 2개 층 막내 아들. 그래서 3, 4층 제가 3층 그때 305호 살았으니까 요거는 둘째 아들. 위에 2개는 큰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룸들이 다 지분이 있어. 중간중간에 보면 사람 이름으로 된 원룸인데 그건 다 그 사람들 건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첫째 아들 원룸 이름이 뭐 첫째 아들. 그러니까 막 엄청난 자산 건 거예요. 막 몇 천억대 자산 건 거야. 몇 백억 대인지 몇 천억대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1년 뒤에 계약을 다시 하러 오라 하더라고. 왜요? 했더니 둘째 아들이 사망한 거야. 교통사고로. 그래서 내가 계약을 다시 하는데 좀 마음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일대 사람들이 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약간 허무함?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때 제가 20대 초반에 한 중반쯤 이제 사회인 됐을 때 그분이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 집 아들은 진짜 좋겠다. 이미 자산을 수백억을 가지고 삶을 시작하는 거에 부러웠는데 사람이라는 게 앞날이 어떻게 될지 진짜 알 수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지. 우리 학원의 이 건물은 여기 7층에 있는 사람 거죠. 건물주. 여기 한국교육과학총연합단체.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여기 이거 떼주면 안 되냐. 뭐 저같다 일단은 건물주가 이거라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랬는데 그 메가스터디 건물 중에 메가빌딩 이름으로 된 건 회장님 건물이에요. 그래서 강북 메가스터디하고는 강북 메가빌딩이거든. 그건 메가스터디 회장님 거야. 서초 메가스터디도 서초 메가빌딩이야 이름이. 그 서초 메가스터디 그러니까 회장님 거야. 제가 그때 뉴스에서 옛날에 봤을 때 서초 메가빌딩을 매입할 때 491억 원에 매입을 했대요. 지금 얼마게요? 그게 한 뭐 15년 전인가 20년인가 그랬어요. 얼마게요? 얼마인 것 같아요? 491억 원. 감이 안 오지? 2배는 뛰지 않았어요. 2배는 뛰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거의 1,300억이네 지금. 대박이지. 대박이지.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유산. 저는 이름을 손씨로 충분히 바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왜냐면 그분이 자녀분이 없으시죠. 자녀분 2분 다 돌아가셔가지고 자녀분이 지금 안 계세요. 2분 다 엄청 유명한 일화예요. 그 따님분이 교통사고로 이제 뭐 사망하셨는데 그 장례식 가기 전에 정규 수업 다 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 간 걸로. 그래서 엄청 유명해. 그러니까 2가지지. 프로다. 그다음에 그래도 참
자식 일인데 막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이 다 생기는 거야. 제가 그거 이게 그분의 일화랑 자식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분의 조카분이 제 수업을 3년 동안 들었었어요. 걔가 또 이제 3학년 때 갑자기 자업표출하는 거야. 원래 1학년 때도 수능 수업 듣고 2학년 때 듣고 3학년 때 들었는데 3학년 때 저한테 와서 자업표출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삼촌 또 유명해요. 그래서 너네 삼촌 누군데? 이랬더니 자기 삼촌 메가스터디 회장이래. 근데 걔가 왜 자업표출하냐면 그 3학년 때 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어. 그 반에. 나란 남자! 대단해! 약간 이렇게 표출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삼촌 되게 유명하네. 그래서 내가 뭐가 유명한데? 그래서 진짜야? 이러면서 내가 검색해본다? 검색을 했어. 똑같이 생긴 거야. 무슨 삼촌 조카인데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네가 잘 자라면 삼촌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삼촌도 특별히 좋아하는데 너무 닮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보통 남자애들은 엄마를 많이 닮는데 얘가 이제 이모인 셈이죠. 그러니까 엄마의 오빠인 셈이야. 그래서 이제 외조카인 거지, 외조카. 그래가지고 삼촌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루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왜 내 수업을 듣고 있니? 그때는 이제 강민철 선생님은 안 계셨을 때라 4년 전이라서. 그래서 내가 김동욱 선생님한테 과외해달라고 해도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과외해달라. 회장님이면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랬더니 막 웃으면서 자기는 이제 저랑 되게 잘 맞고 중간에 왜냐하면 다른 메가스터디도 삼촌인가 누가 추천해서 갔는데 그 쌤보다는 이제 저의 자랑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잘 맞고 잘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수업을 들으러 3년 동안 듣고 대학 잘 갔어요. 대학 잘 가고 지금도 스승이 날 때 한 번씩 카톡이 와요. 카톡이 오면서 쌤 잘 지내세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 오는 소중한 친구죠. 그래서 아무튼 보겠습니다. 5번째 문단. 자,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할 때 동그라미 하자. 유류분의 취지에 비추어서 그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다만 세모하자. 이제 조건 나왔으니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끊어봐. 조건이죠. 무상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50억인데 상속을 할 때 200억이 됐다고 치자. 그러면 얼마로 계산해야 돼? 210억을 기준으로 해서 2로 나눠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105억이 되겠지, 얘들아. 그치? 그 중에 10억을 빼고 95억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근데 이 200억이 된 게 원래 시간이 지나서 200억이 된 게 아니고, 얘들아. 나의 노력. 내가 이 람보르기니를 받은 다음에 얘 가치를 올리려고 전 세계 그랑프리를 다 돈 거야, 서킷을. F1 막 이런 데 참여를 한 거야. 그래서 레전드가 된 차가 돼서 200억이 됐다고 치면 그때는 얼마로 계산해? 50억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20억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나는 몇 분에 몇만 주면 돼? 10분의 1만 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지분을 계산할 때는 원인이 뭐든 상속 개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럼 얘들은 어때? 아까 엄청 어려운 질문 하나 하고 나니까 좀 어려운데도 덜 어렵죠.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거 먼저 안 하고 이거 했잖아. 그럼 여러분 이거 할 때도 생각보다 까다롭다. 그리고 이거 하면 죽고 싶다 이러면서 집에 갔을 거야. 근데 아주 어려운 걸 한 번 하고 예방주사 맞으면 얘는 좀 더 쉬워. 근데 얘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1번이랑 4번만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미축급자 아닌 인정되지 않는다. 너무 맞지 얘들아, 그치? 아무나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 여기 회장님 만약에 돌아가시면 저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뭐 이러면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 2번 봐봐. 2번 범위가 있는 것들을 잘 보세요. 2번 보장되는 범위는 미축급자 일부의 한정이란 단어. 일부라는 범주가 있는 거 우리 저번 지난 시간에 선지구성 원리 했었지. 그러니까 일부라는 걸 의심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부족액의 일부인가? 부족액 전부야. 유류분의 일부인 거지. 부족액은 전부잖아. 맞죠 여러분? 부족액의 전부잖아. 그래서 2번이 일치하지 않는 게 되는 거야. 그럼 3번은 뭘 볼래 얘들아? 선후가 있는 거. 개시 전 이런 거.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줘야 되지. 전후 이런 것들. 4번에 다른 사람 밑줄. 될 수 없다 밑줄. 그 다음에 권리는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아까 뭐라 그랬어? 무관하다라는 말이 있었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해 줄래? 평가원이 생각보다 무관하게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무관하다라는 단어가 진짜 잘 나오거든. 그러면 걔를 선지로 이렇게 5번에 잘 녹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따라가자. 갑의제산으로는 지금 이거 뭐야? 1문단이랑 동일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다니까. 이렇게 방향이 나오는 문단이 있으면 그 문단 그대로 보기에 쓴다니까. 다 똑같잖아 지금. 아까 전에도 똑같죠. 그래서 방향이 있는 거 나오면 무조건 그걸 써. 그래서 갑이 있어요. 옆에다가 공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다가 쓸까? 갑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누구한테 무상으로 넘겨줬대? 을한테 무상으로 넘겨줬대. 무슨 물건을 넘겨줬대 얘들아? A라는 물건을 넘겨줬어. A가 300이었는데 얼마가 됐어? 700의 시가를 가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도 넘겨줬죠? 병한테 물려줬어요. 무슨 물건? B라는 물건을 줬는데 시가가 계속 100이에요. 그쵸? 그럼 이때 병이 을에게 청구해야 될 걸 계산 한번 해보자. 나봐. 계산하자. 자, 얼마 달라고 해야 되지? 원래는 지금 상속 당시가 얼마지 얘들아? 700원이잖아. 그럼 우선은 몇 분의 몇? 2분의 1이니까 100 더하기 얼마지? 700 해서 2로 나누면 400이잖아요. 그럼 부족한 돈, 내가 이미 100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족한 돈이 얼마야? 300. 그럼 내가 청구할 돈은 일단 300을 청구하는 거네. 맞지?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 1번. A의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끊어봐. 그럼 부족액은 300인 거 맞지? 부족한 돈은. 2번. 을의 노력과 무관한 경우 700원 중에 300원 달라고 해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7분의 3인 거 맞습니다. 3번.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끊어봐. 자, 이번에는 그럼 달라지는 거야. 이제 을의 노력으로 상승했대요.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을의 노력으로 상승하면 이번에는 뭘로 계산해야 돼? 300으로 계산해야 되지. 그럼 2에 100 더하기 300 하면 400이니까 200이잖아요. 그럼 내가 청구해야 되는 돈 얼마만 청구할 수 있어? 100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두 번째 케이스에. 그러면 3번도 맞아. 그럼 4번. 을의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는 끊어봐. 자, 이거는 여러분 생각의 함정을 되게 잘 노려요. 얼핏 보면 그러니까 쌤 300이니까 3분의 1 아닌가요? 지만 지금의 가격이 얼마야? 700원이지.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얼마를 달라고 하는 거야? 100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를 봐야 돼? 7분의 1을 청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함정인 거야, 함정.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이 700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계산 자체는 300으로 하지만 이 물건 팔면 얼만데 얘들아? 700원이잖아 어쨌든 지금은. 그러니까 그 중에 100원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라서 7분의 1. 그래서 나머지 B는 동일하다.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문제는 풀어보시고요. 55쪽까지 일단 법지문 숙제로 해오시면 되고 그 4번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좀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좀 일부러 두껍게 표지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필기를 잘 해놓으시면 수능 때도 중요한 작품들 복습하기가 너무 좋고 여러분들 중에 학교에서도 수특하거나 할 때 학교생 필기 여기 같이 붙여놓으시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스스로 훌륭한 개념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얘는 파트별로 일단 진도 나갈 거니까 과제 안 밀리고 집에 가서 오답 정리 좀 잘 해라. 알겠지? 오답을 굉장히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름 좀 써놓으세요. 이름 써놔라.